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진입니다. Artistic Creative in Artificial Intelligence. 네, 인공지능에서의 예술적인 창조성, 창의성에 대해서 그 세 번째 파트는 AI, Artifacts, Art or Not. AI가 만든 그 인공물이 예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저희는 지금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크게 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세 번째에서 중요한 AI Artifacts가 그 예술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AI 아트의 그 진정성으로서의 그 어떤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컴퓨터 아트의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3.2에서 배웠고,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로 네, AI 아트의 그 예술적인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주적인 장르로서의 AI 아트 예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Actor Network Theory, ANT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Arts for Art's sake, 예술을 위한 예술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아트가 하는 그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simply to produce works of art, 예술을 만드는 일이 창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보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더 큰 목표로는 이제 그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그 메인 펑션, 주요 기능이 바로 producing art죠. 예술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티스트와 예술가와 어디언스, 인간 청중에서의 어떤 이모셔널, 감정적이고 그 미학적인 에스테틱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또 갖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No computer art, no computer artist라고 그 보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아트가 없으면은 컴퓨터 예술가도 없다는 거죠. 또 에미, 에런, 벤자민 같은 그런 우리 AI 프로그램들이 생성했던 그 물질들을 보았을 때 컴퓨터 아트는요, 어떤 거를 그렇게 막 따라하거나 특정한 예술가를 뭐 이렇게 이미테이팅 하거나 모방하거나 혹은 자기 작품을 복제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메인 에임, 주요 그 컴퓨터 아트의 주요한 그 목표는요, 그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아티스틱 크리에이티브, 그 인간 정신, 그 인간 휴먼 마인드가 갖고 있는 그 예술 창의성을 모델링으로 하고요. 또 새롭고 가치 있는 그 산출물을 생성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이 인공지능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특징을 추가해서 이런 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생성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진정한 예술 장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AI 아트가 예술 장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예술을 위한 인공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즉 인공지능 이 만드는 이 산산물들이 예술 장르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자주적인 예술 장르로서의 AI 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컴퓨터 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자주적인, 얘가 정말 얘만이 갖고 있는 자주적인 자율적인 예술 장르로서는 기초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AI 아트는요, 인간의 모델링을 합니다. 인간의 예술을 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 인식을, 또 perceptions, 인간의 그 인식을, 또 그 인식을 하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자주적인 장르다라고 AI 아트를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건 컴바인즈예요. 결합을 하는 건데요. 뭘 결합하냐면 그 휴먼 에센틱, 그러니까 이 인간 미학, 그리고 인간 문화가 갖고 있는 휴먼 컬처가 갖고 있는 것을, 또 인간 정신의 아날로그적인 특징들을 함께 무엇으로 하냐면 컴퓨터 시스템과 기계 지능의 디지털 특징들과 함께 결합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컴퓨터 시스템과 기계 지능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창의적인 인간 인지 시스템의 모델을 기초하고 있고 계산적인 특징, 독특한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인 거죠. 자, 우리가 AI 아트를 이제 그 evaluating, 그 평가를 하게 될 때 AI 아트가 자주적인 장르라고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AI 아트가 자주적인 그 장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연구에서 겨둘 수 있는 그 분야라던가 컨셉에서 개념들에서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AI 아트를 잘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인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미 얘는 창조적인 산업을 넘어섰습니다. 컴퓨터 랩실에서 벗어나서 아트 갤러리즈, 필름 페스티벌즈, 뮤직 인더스트리, 뭐 음악 산업, 리터레처, 우리 뭐 문학부터 모든 곳에 지금 AI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AI 예술은 이미 창의적인 산업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다 녹음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하는 거라 잘못돼 가지고 근데 이게 넘어가는 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자주적인 예술 장르로서의 아이아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철학적인 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경험이나 그런 것에 기초를 한 그 예술 작품과 또 그리고 그걸 또 평가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 인간의 개념을 이렇게 그 고유한 특징을 넣는 것으로서 얘가 만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접근들은 또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 컴퓨터 이 예술이라는 것이 되게 간접적으로 이 컴퓨터 시스템 이 과정들을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간접적인 특징 때문에 또 이게 또 이렇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인간 프로그래머는 AI 프로그래밍 기간 없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AI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지 그 기간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AI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주적인 그 인간 정신을 모델링하고 하면서 학습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 프로그래머가 100%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이 어떤 알고리즘만 만져 넣어주면 얘가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프로그래머들은 그 AI에다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 AI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를 해석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스스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 이 작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른쪽에 이것도 AI 인공지능 그 아트거든요. 그 AI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넣어줄 뿐이고 이걸 해석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결론이 나왔어요. AI의 창의성은 도구로서의 AI 임무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툴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큰 잠재력을 가지고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이제 정말 이 기술을 넘어서는 이 컴퓨터 이 시스템들이 왜냐면 이 컴퓨터 시스템들은 인간 프로그래머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 AI 장르 아트 장르에서 인공물들을 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도구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으로 잠재력을 바탕으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그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자주적인 장르가 되기 위해서의 방법론인데요. 이 ANT 이론을 말한 사람은 브루노 라투르입니다. 1947년 6월 22일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포도 재배하는 농장집에 태어났는데 자기는 그런 가업을 따르지 않고 굉장히 지금도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고 어마어마한 지성인이시죠. 네. 하지만 그 자기네 농장에서는 최고급의 그 포도주를 마실 테니까 네. 아무튼 그런 분이세요. 이 브루노 라투르는 지금 한 73세 정도 되셨고요. 이분은 지금도 ANT 이론과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 지금 현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좀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네, 브루노 라투르께서는 한 분야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학, 인류학, 사회학, 자연과학 등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2013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홀베르상도 받으셨고요. 네, 지금 이 얼굴이 지금의 이제 그 분이신데 자연이 객관적 보편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의 기존 인식론을 비판하고요. 과학적 사실이란 실험실에서 일단 만들어져서 여러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물질, 물질과 자연, 주체와 객체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그 서구 근대 이원론적 자체에 대한 것을 거부하세요. 인간과 비인간,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이런 것들 딱 이거 아니면 이거랑 이것은 섞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이원론 자체에 대한 거부를 나타냅니다. 자,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입니다. 저는 액터가 정말 배우인 줄 알고 정말 한참 처음엔 봤을 때 놀랐는데요. 배우가 아니고 행위자예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요. AI가 어떤 그 예술품을 생산해내는 어떤 기관을 갖고 있는 행위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ANT 이론을 통해서 AI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자주적인 장르네, 자율적인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AI 자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라고 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요 어떤 그 철학적인
철학적인 과학에 아주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적인 그 사회학적 방법론입니다. 맞아요. 과학의 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예술을 생산하는 기관을 가진 행위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해주죠. 자, 이거 바로 그 ANT 이론에 대한 그림이에요. 정말 많은 행위자들이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예요. 액터, 그 행위자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네트워크 연결망들이 사이에서의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변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 액터, 배우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행위자입니다. 배우라고 해석하시면 전혀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네, 행위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된 논문들을 좀 봤습니다. 네, 이 행위자는요, 인간 그 행위자와 그리고 technological artifacts, 그 어떤 기술적인 인공물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것들을 함께 모두 통칭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행위자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그 비인간적인 것도 행위자라고 생각하고요. 무언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액터의 개념에 들어가요. 근데 또 액턴츠가 나와요. 도대체 액턴츠가 뭐야? 그래서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뭐 논문도 보고 대담도 보고 했더니만 이거는 행위소예요. 우리가 보통 액터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행위소 액턴트는 그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자들을 또 이렇게 속칭하는 거고 또 이 행위소들이 모여서 또 행위자가 되고 아무튼 그 아래에 있는 많은 행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행위소는요 문자 그대로 아주 모든 것이 거의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정말 자주성과 이 주체성을 정말 여기에 부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절대 인간이 아닌 것에는 그 부여하지 않았던 그런 주체성이라던가 자율성이라던가 이런 창조성이라던가 생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액터 네트워크 티어리입니다. 또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이런 그 행위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그 인공지능과 같은 이 기술이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액터는요, 이제 정말 인간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인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제 생산 행위를 갖고 있거나 행동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행위자라고 생각을 해, 액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무생물까지 우리가 보는 거죠. inanimate. 그래서 이제 그 무생물까지 그렇게 보는 게 제가 좀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무생물 객체들까지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생물들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ANT 어프로치가 이제 이 접근법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방법을 주는 거죠. 어떤 이 인간 중심적인 anthropocentrism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이 예술에서 인간 중심적이었던 이런 것의 제약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그 전통적인 소셜 티어리를 보면은 이제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이 주체고 이제 그 비인간 뭐라고 하냐 그 무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객체였는데 이제 이게 비인간적인 것에도 우리가 주체성을 확립해주고 그리고 생산성과 자주성과 이런 것을 부여함으로써 굉장히 전통적인 것에서 이렇게 제약이 많았었던 것에 우리는 대안적인 관점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정치, 뭐 철학, 경제 다 되더라고요. 이걸로 지금 되게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생태학적인 것도 지금 이것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이제 액터로 되는데요. 어떤 그 창조성과 그리고 이렇게 예술적인 것을 수행하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그 행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비인간적인 주체들 역시 그 행위자 액터들 역시 창조적 예술적인 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들 자체가 어떤 예술을 그 창조하는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얘네들 그 AI 자체가 어떤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얘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들 자체 행동은
꼭 사람이 해서 시켜서 이걸 넣어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행동의 근원, 원천도 얘네들이 드디어 AI가 갖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알고리즘적인 걸 어떤 만들어내는 행동과 컴퓨터 아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 완전히 컴퓨터나 이런 컴퓨터를 같은 이런 기관 없이는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런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이런 컴퓨터 기관들도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까지도 이제 이걸 잡고 갑니다. 자, 이제 이런 근데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행위자가 이제 보통 인간이라면 원래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할지 예측을 하고 계속 가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예전에는 정통적으로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무생물, 심지어 무생물, 비인간 모든 그 네트워크들에서 행위자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그 창조해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고 가정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건 이제 자, 그다음에 ANT는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간 액터, 비인간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또 의미 생산에서 얘들이 원래 제약이 많았었는데 사실 얘네들도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창조자로서 부여를 받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안 됐었던 것이 또 이제 과학과 기술 연구 방법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비인간적인 그 행위자들이 어떤 거 meanings 의미와 semiotics 그 기호학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의미를 접근해서 가서 만들 뿐만 아니라 기호학을 만든다는 건 의미와 그런 것에 둘러싼 것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간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기호학은 상징이니까요. 저기 딱 봐도 그 노란색 보면 우리가 세월온 거 알잖아요. 그리고 저기 하트는 사랑인 거 알고 저기 보면 남자다, 뭐 여자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 수 있고 음표 노래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 비인간 행위자들이 의미와 이제 기호학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는 것이 ENT론입니다. 또 아상블라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어떤 그 인간이 아닌 것들의 이제 이런 또 과학적인 실체와 그 자연적인 실체와 또 그 기술적인 물질적 실체들을 포함한 이질적인 실체들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과 비자연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고요. 또 자연과 기술은 함께 할 수 없고요. 인간과 비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고 객체 주체는 함께 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는 건데 이제는 이질적인 이런 종류들이 이제 함께하고 조합을 하는 것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적인 실체와 그리고 물질적인 실체, 자연과 과학과 기술과 자연과 물질 이런 것들을 서로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assemblage 조합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어떤 방법론인데요. 그 과학과 기술 연구의 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것은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즉 과학 기술 그 기구들의 일종의 기관으로서 스스로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인간이 아닌 것들이 그렇게 의미나 창조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 못했다면 이제 ANT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여기 라투르께서 쓰신 책 중에서 감동받았어요. We have never been modern. 우리는 모던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연과 그리고 문화는 날마다 너무나 많이 턴톱 이렇게 막 부글부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짜 지금 모던이어야 되는 것도 사실 지나간 거죠. 이 책이에요. 정말 책도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연결망에 의해서 행위사하고 행위소들의 연결에 대해서 계속 다른 게 생겨나서 고정된 게 아니고 이분법적인 게 아니다. 예전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이나 구성주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이분법적이고 굉장히 고정된 것들이고 어떤 그 정해진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분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 아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Nature Culture Hybrid, 자연 문화 혼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이랑 문화가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combination, 네,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고 있죠.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렇게 combination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확실한 그런 그 생물학적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뇌 같은 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artificial 인공적인 컴퓨테이셔널 그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달랐다고 함께 섞일 수 없다고 했던 게 이렇게 함께 혼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AI 아트를 지금
ANT 관점에서 티어리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AI 아트는요. 그러면 이제 merge죠. 이제 병합하는 거죠. 융합하고 이제 자연을 융합하는 거죠. 이건 한글로만 썼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는 생물학 진화를 모방한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컴퓨터 해석으로 AI 프로그램은 인간 청중과 관련 있는 문화를 가치 있는 제품을 또 생산하죠. 인간 프로그래머와 인간이나 비인간 기관 또 혹은 컴퓨터 자체 연결망의 집합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함께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 자연과 문화와 인간과 비인간과 주체와 객체와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질과 뭐 이런 그런 것들 자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망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연결받으면서 집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ANT 이론을 가지고 베어백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ANT 그를 우리가 또 그 적용하는 것을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또 우리 인공 AI 아트의 방법적인 면에서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차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AI 아트를 또 어떻게 자주적인 그 장르로서 또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지금 여러 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 네 이제 떴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translation 번역 관계 형성입니다. 자, 더 액팅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람이 바꾸려고 할 때요. 이 행위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서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액팅 프로그램도 바뀌는 거예요. 행위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리면 이 프로그램 역시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번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행위소들에는 그 관계가 없었더라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면은 전체적인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바뀌는 이게 바로 번역입니다. 이것을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Relation between a man and a gun. 자, 남자와 총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번역, 관계 형성을 설명할 수 있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지금 다른 총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총도 역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각각 주어져 있는 각각의 행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분노를 가지고 어떤 분노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 총을 딱 마주친 거죠. 이 순간 이 분노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총과 만난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 이 총에게는 다른 프로그램이 완전히 적용되고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전에는 전혀 뭐 누구를 쏘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 총이었고 이 사람 역시 총을 가지고 누구를 쏠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분노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총을 만났더니 이런 일이 생겨버리더라. 두 행위소 간에.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네, 이 총은요 이제 방법이 바꿔버린 거예요. 이 총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사람 역시 이 남자 역시 이 관계가 바뀌면서 정말 이 총을 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참 애매모호한 것이 내가 이 분노한 사람을 만나지 않다면 난 총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총을 만나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분노해도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서 사람이고 총이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바뀌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의도가 내가 각각의 의도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것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트랜슬레이션 번역은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혼자 어떤 그 의도 본질을 가지고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액턴츠들은 계속 해가지고 그 관계에 의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본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총은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총이 아니고, 이 사람 역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본질이 아니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 번역은 무언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바뀌는 프로그램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AI 아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대입시켜 보면은 휴먼 액터 이제 인간 그 행위자는요. 또 그리고 그 비인간적인 이런 AI 이런 것들은요.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네들이 제작하는 목표에 의해서 얘네들의 액팅 프로그램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아, 그 예술 작품을 제작한다는 목표에 의해서 얘들이 번역되는구나.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또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는구나. 이 관계를 형성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AI 아트가 이 ANT 이론 안에서 얘네들이 어떤 이런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가고 싶네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컴포지션입니다. 구성, 행위자들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액턴츠들은 행위소들인데요. 얘들이 서로 어떤 결합이 되는 것이 바로 구성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아까 그 우리 총 쏘는 거, 그 그걸 한번 살서법 AI RT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 총 쏠 때도 얘네들이 어떤 일련의 어떤 그 관계들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AI RT도 어떤 일련의 어떤 것들이 그 행위소들, 사람이 됐건 그 AI 그 어떤 인공지능이 되었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는 거고, 두 번째를 보면 이 총은요, 총 혼자로서 그 총 쏘는 것에 그 아까 말했듯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나서 서로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만나서 관계를 형성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듯이 AIRT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 휴먼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 프로그래머가 전적인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마찬가지로 AI 아트 어떤 그 인공지능도 거기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각각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예술 제품을 만든다는 목표에 의해서 얘들이 딱 만났을 때 관계를 이때 형성이 돼버리면서 새로운 형성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약간 그 책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약한 비슷한 약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컴포지션, 구성, 행위자들의 결합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리저버블, 블랙박싱입니다. 리저버블, 이제 가역적인 어떤 그 블랙박싱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블랙박싱은 개념이에요. 노션, 개념입니다. 어떤 행위소들이요, 그 일정 체인, 그런 사슬을 막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 하잖아요, 연결망. 행위자들의 개별적인 속성들이 individual properties가 이렇게 숨겨진다는 거예요. 많은 연결망 속에 촘촘히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개별적인 속성이 이런 그 사슬, 관계, 네트워크 연결망 속에 있으면서 얘네들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숨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블랙박싱의 개념이었어요. 네, 노션.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은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가역적이구나,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또 저희가 압니다. 이 리저버블 블랙박싱을 잘 설명하는 이 컴퓨테이셔널 그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뭐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뭐 그냥 그 얘네를 유지보수하는 일이나, 그리고 또 이 뭐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그 기구나 뭐라고 하나요? 아키텍처 건축 구조라던가 또 얘네들을 서포트 해주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오작동을 하게 되면 작동을 안 하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작동을 안 할 때 이걸 착 다 열어봐가지고 얘네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리가 조사가 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개별 속성이 여기 숨겨져 있구나. 보세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기 또 거기는 다 숨겨져 있지만 또 이거를 다시 까서 보면은 이게 각각의 이제 그 개별 속성이 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딱 그 전체 이 릴레이션십 안에 촘촘히 이렇게 숨겨져 버리면은 개별 특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오작동이 되거나 다 까서 다 일일이 열어보면은 개별 속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별도 조사 가능하다. 네, 이걸 이제 AIRT에 이제 넣어보면요. 프로그램 비인간과 프로그래머 이제 인간 그 행위자는요. AIRT 제작에 협력합니다. 그죠?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개인적인 특성들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만 또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이 AI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정체성은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하나가 오작동할 경우 전체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노트북 갖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다 그걸 열어서 보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지금 아이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블랙박싱 봤고요. 네 번째는요.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은 delegation인데요. 기술 설계자는 이거 한글로만 적었어요. 의도적으로 인공물의 특성을 새겨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그리고 또 AI 프로그램 비인간 액터는요. 또 스크립트들 어떤 대본을 개발하고 공간에서 새로운 속성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 기술자는 인간 행위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특성을 새겨 넣을 수 있고 그 비인간 프로그램은 AI 프로그램은 이걸 또 탐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보시면 인간의 정신의 특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의도성과 자유의지가 나와요. intention이랑 free will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인간 정신의 우리가 정말 중요한 특성이잖아요. 이 의도성과 자유의지가 AI 기술에게 위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위임의 의미예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I 아트에 이 위임을 한번 델리게이션을 넣어보자. 그러면 AI 아티스트들, artificial artist들은요, 인공적인 예술가들은요, 또 이거를 어떤 그 창조할 수 있는 얘들도 자기들의 intention, 의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자기들이 또 할 수 있는 그 기계지만 셀프 expression, 자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인공적인 얘네들도.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들도요. AI들도요, 어떤 그 예술 작품을 생성하는 자기가 예술적인 기관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데, 도구뿐만 아니라 액터로서, 도구도 되지만 액터, 행위자로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프로그래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제가 아까 녹음했던 거랑 이게 안 지워져가지고 네, 소리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도 저희는 세 번째 걸 볼게요. 자, 3번을 보면은 프로그래머들은 여기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이 계속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알고리즘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것이 계속 새로운 어떤 연결과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연결망과 네트워크하고 릴레이션십을 하면서 계속 변하고 이렇게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알고리즘을 만들지만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산출물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그 크리에이티브 그 창조를 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얘가 알고리즘은 자꾸 스스로 번역하는 스스로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것뿐이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시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즈는요.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artifacts 어떤 그 인공물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술가로서도 고려가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 ANT가 말하는 것이 인공물도 되지만 예술가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인간 액터들과 그 행위자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으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 질문을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ANT 이론은요.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우,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네. AI 아트는 즉 그 이제 ANT 이론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보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이분법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는 각지 주체가 되고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고 또 자연과 물질을 분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무튼 계속 영향을 주고 바뀌는데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작품을 또 제작하고 있죠. 이때 작품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범죄가 벌어졌어요. 이럴 땐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까지 ANT 티어리를 통해서는 그것은 만든 인간 프로그래머만의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이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소 어떤 AI의 그 책임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